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6월 1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예, 어제 CPI, PPI 뭐 이런 거 다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CPI 그저께 나왔고 네. 금리 동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다우는 약세, 그리고 나스닥은 여전히 강세. 하지만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1%나 떨어졌어요. 네. 약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섹터 쪽에서도 IT만 한 1% 넘게 올랐고요. 이외에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필수 소비재, 부동산 이런 섹터는 강세를 보였지만 약간 약세를 보인 섹터로는 어제 헬스케어가 약했고요. 에너지 쪽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소비재, 금융,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금리 쪽 보시면은 FOMC 있었는데요. 10년물이 3bp 빠지면서 3.79%, 2년물이 2bp 오르면서 4.69%가 되었습니다. 유가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7% 정도, 배럴당 68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25,0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6,000불 정도였다가 어제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채금리가 좀 엇갈렸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2년물은 소폭 올라가고 10년물은 빠지고. 네. 2년물보다는 10년물이 빠지는 게 저는 좋긴 한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빅테크 주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5% 정도 상승했는데요. 좋았네요. 엔비디아가 한 4.8% 정도 올랐고, AMD가 한 2.3%, 마이크론이 한 1.84%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빅테크도 뭐 넷플릭스 한 1%,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강법 정도, 그리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 14일 연속 상승하는 거를 좀 트라이 했는데, 네. 어제는 약간 빠지면서 그동안 1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13일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 또 어제 많이 나왔는데요. 39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IT 쪽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금융 쪽에 버크셔 해서웨이, 필수 소비재 월마트, 커뮤니케이션 쪽에 넷플릭스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아래 티커로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리오프닝 쪽 최근 계속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카니발도 어제 한 1.7%, 델타항공도 1.5%, 라스베가스 샌즈나 에어비앤비 모두 다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외에는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헬스케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네, 마이너스 6%나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네. 네, 나중에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작년에 52주 신고가에 계속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이 되고, 작년 약세장에서 그죠? 좀 도망가는 필수 소비재 성격으로 약간 디펜시브 스탁으로 우리가 방어적인 주식으로 여겨지는 주식이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마이너스 6.4%나 큰 폭으로 이제 좀 빠졌고, 화이자도 좀 빠지고, 에너지 섹터는 거의 다 종목들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는 조금 빠졌는데 루시드는 리비안 같은 그런 전기차 회사는 많이 빠졌네요. 또 2, 3%에서 빠지면서 연초 이후 오른 것도 없는데, 루시드 마이너스 6.3 연초 이후로, 리비안도 마이너스 20%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도 마이너스 13% 연초 이후, 파이자도 마이너스 23%.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는 PPI가 나왔습니다.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헤드라인이 1.1% 나왔고요. 그리고 코어가 2.8%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고, 네, PPI가 크게 꺾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위에서 사진 1번 봐주시면 PPI 추이인데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파란색 선이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다고요? 예, 크게 하락했습니다. 계속 떨어졌고, 어떤 부분이 많이 떨어졌냐라고 보시면은 PPI는 이제 파이널 디맨드 굿즈 그리고 파이널 디맨드 서비스로 해서
거의 한 7대3 정도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이널 디맨드 굿즈 쪽에서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박스 쳐놨는데요. 토탈이 마이너스 1.6이고요. 음식이 마이너스 1.3 그리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6.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PPI를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쪽에서도 파란색 박스 마이너스 1.4%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테이션 앤 웨어하우징 이쪽이 또 크게 하락하면서 서비스 쪽이 약간 이런 것들이 서비스 쪽을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 3번에 이 PPI 세부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빨간색 글씨로 비중과 YY, MOM을 적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널 디맨드 굿즈 쪽에서는 에너지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파란색 박스에서도 보시면은 거의 다 에너지거든요. YY 쪽 먼저 보시면은 Finished Consumer Food 이쪽도 보시면 뭐 마이너스 11.5% 아래에 파이널 디맨드 에너지 마이너스 18.1% YY 기록을 하고 있고 아래에 좀 더 하부 항목들 밑에 항목들은 크게는 뭐 마이너스 31.8% 에너지 for 엑스포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가장 우측에 MOM 쪽으로 보시면은 다시 여기서도 Finished Consumer Food 이게 마이너스 16.3%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쪽이 MOM을 한 마이너스 6.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디맨드 상품 쪽에 그거를 크게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PPI보다는 CPI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CPI에 영향을 주는 게 또 PPI니까 그죠? PPI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PPI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뭐 CPI가 좋게 발표는 했지만 또 다음 달 CPI가 3.2가 나올 거냐 3.1이 나올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요 PPI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남궁 대리께서 얘기하셨던 주요 항목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힌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이전에서 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PPI가 한 1개 분기에서 2개 분기 정도는 CPI를 선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PPI가 이렇게 큰 폭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CPI도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에서 서비스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하락을 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YY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트랜스포테이션 앤 웨어하우징 이쪽 보시면은 뭐 크게 하락한 것들 보시면 마이너스 뭐 9.6%, 10.4%, 마이너스 10.1%, 11.7% 이쪽에 하락폭이 컸었던 것 같고요. MOM 쪽으로 보시면 대체로 마이너스 1% 중반대 정도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 트랜스포테이션 앤 웨어하우징 그리고 디맨드 상품 쪽에서는 그냥 에너지 이 두 개의 하락폭이 컸다. 그래서 PPI가 낮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아침에는 뉴스에 보니까 계란값도 급락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란값도 이 PPI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PPI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FOMC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5%에서 5.25%였는데 동결을 했고요. 시간을 가지면서 긴축에 대한 영향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FOMC 그 핵심 내용을 하나 김상훈 위원님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10차례 연속 인상 후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18명 위원 중에서 12명이 점도표 중간값 5.5%에서 5.75% 이상의 점을 찍으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2번 더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래에 사진 5번 점도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25%니까요. 그 위에 5.5% 이상에도 점들이 찍혀 있고 가장 높게는 뭐 6.5%까지도 점이 하나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2번 더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했다라고 하고요.
또 성명서에서는 7월 인상 재개와 관련해서 강력한 신호를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파월도 기자회견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긴축을 예상하며 반대 의견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단 이번 동결에 대해서는 스킵이 아니고 7월달 회의에서도 라이브다. 7월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번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월은 연준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계속 검토할 추가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서 동결을 결정했고 최종금리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드는 많은 부분을 다뤘고 아직 긴축의 완전한 효과를 느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 환경과 손실이 예상되는 상업용 부동산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네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아직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연착륙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시장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지급준비금은 부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영래포가 은행 시스템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FOMC 핵심 내용들일 것 같고요. 혹시 상님 추가해 주실 할까요? 혹시 추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은 이게 좀 양이 많아가지고 왜냐면은 이런 그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들은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풀 리포트를 읽고 로 데이터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러면 최상무님 그 객관적인 객관적이라기보다 본 객관적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냥 로 데이터로 본 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성명문하고 6월 SEP 전망하고 기조연설 플러스 기자회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명문 변화에 큰 그 차이는 없었어요. 지난 5월하고요. 그 밑에 이제 영문으로 써놓은 것 중에서 뭐 줄 긋고 해진 것이 이제 빠진 거고 녹색으로 된 것이 추가된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 동결 한다는 거고 5에서 5.25%로 유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 가지면서 긴축에 대한 영향을 살필 것,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게 그 점도표였는데요. 그리고 기존 전망도 3월 이게 3개월마다 전망치가 나오는데 기존에 3월에 했던 전망 대비해서 좀 바뀐 내용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바꿨고 바꾼 이후에 정책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그 전망치가 GDP하고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책금리. 근데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건 정책금리가 지난 3월에는 5.1%였는데요. 5.6%. 그 옆에 보면 이제 6월 점도표라고 해가지고 5.6의 중간값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그 점도표가 좀 높게 찍혀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놀라워했고요. 좀 주가도 좀 약간 좀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GDP 보면은 3월달에 0.4% 예상했는데 1.0%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3월달에 4.5% 예상했는데 지금 6월달에는 4.1%로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인데 3월달에는 3.3 그리고 이번에는 3.2%로 좀 낮아졌고요. 문제가 되는 그 코어 PC 같은 것이 코어 PC 물가가 3월에는 3.6 이번에는 3.9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제 코어 쪽이 물가가 잘 안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여기에 반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금리가 3월 달에는 5.1% 그리고 이번에는 5.6%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좀 쇼킹해 보였는데 뒤에 나오는 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톤으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방금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들 보면 GDP도 0.4% 예상을 했었고 실업률도 4.5%. 예. 이런 걸 보면서 그 경제학자들이나 예.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예. 실업률도 4.5까지 올라가고 GDP도 안 좋을 거니까 예. 하고 예상을 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페드 그렇게 전 세계 많은 경제적 데이터를 다 다루는 페드에서도 예. 경제 전망은 이런 식으로 예. 잘 못 맞춘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데이터들, 그간 이제 나왔던 데이터들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후행적으로 아마 전망치를 올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조 연설부터 이제 보면은 이 정리한다는 생각을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기조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초부터 의미 있는 통화 정책을 실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책 금리를 5%로 인상하고 자산을 축소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의 전면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에 영향을 주기까지 불확실한 시차 uncertain lags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신용 축소로 인한 역풍 headwind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시에 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축소는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현 시점에서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소비는 견조하지만 주택 경기와 투자는 고금리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위원들은 S&P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1.0%, 내년 1.1%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추세를 하회하는 전망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방금 중요한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금리는 동결하는데 자산 축소는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축소라는 게 사실 얼핏 생각하면은 있는 자산을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기가 들어오는 거를 재연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만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부분은 자산에서 빠지게 되면서 자연히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국채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갖다가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돈을 그대로 받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을 계속 축소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현 시점에서 경제는 완만한 고용 할 차례는 그렇죠. 고용은 매우 타이트하다. very tight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일자리 수가 3개월에 평균 28만 3천 개 증가했고 5월 실업률이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3.7%다. 그리고 노동 수급 불균형 개선, 노동 참가율도 개선됐는데 25에서 54세 연령층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둔화되었고 구인 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강한 편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위원들은 노동수급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면서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올 연말 실업률을 4.1%로 전망했고 내년은 4.5%로 전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는 2%로 변함이 없고 4월에 PCE가 4.4%, 코어 PCE가 4.7%, 5월 CPI가 4.0%, 코어 CPI는 5.3%로 둔화되고 있지만 2%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연히 이제 2%를 보면은 멀어 보이는 건 뭐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PCE 중간값은 3.2%, 내년은 2.5%, 25년은 2.1%로 전망. 그래서 장기 물가에 대해서는 2%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PC가 문제인데 올해 3.9%로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했을 때는 3.6%였는데 3.9%로 0.3%포인트 상향을 했고요. 그럼에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수급 불균형은 완화돼 있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아졌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다. 전반적인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는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속도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긴축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시차와 그리고 금융 환경을 고려할 것. 금융 환경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은행 사태와 관련된 그 이슈들을 계속 체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SEP의 근거에 대해서 몇 마디 하는데 정책금리 중간값은 뭐 올해 말 5.6%, 내년 말 4.6%, 25년 3.4%, 그리고 현재 3월 전망보다 정책금리는 0.5%포인트 상향 조정. 그리고 이런 전망들은 위원회의 결정이나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these projections are not a committee decision or pla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월에 할 때는 한 6주간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망일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건 아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정책금리 경로는 고용과 물가 목표를 맞추기 위해 조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의 때마다 전반적인 데이터와 전망에 대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결정할 것. 이건 뭐 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들을 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가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 높고 주택 시장 조금 반등하고 있고 금융 여건 등이 완화되고 있는데 금리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작년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고려했던 것은 긴축의 속도, 긴축의 수준 그리고 긴축 기간이었다. 그리고 15개월 전에는 얼마나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지가 중요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고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폭을 50bp로 줄였고 올해 초 25bp로 줄여나갔다. 지금까지 상당히 멀리 왔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만하게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내린 결정일 뿐이고 7월 회의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 없고 그때 가서 실시간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7월에 대해서 전혀 논의 없었냐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에 따르면 견조한 GDP, 완만한 물가, 강한 노동시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한 상황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답변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상품 인플레이션은 공급 여건 개선으로 낮아질 것이고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 신규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이것은 초기 하락 단계고 노동 여건 완화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금리 인상 중단하는 것과 지금 인상하는 것에 차이가 있냐. 금리 인상 중단하는 것과 앞으로 향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고요. 위원들이 최종 금리를 높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인상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네. 닉 팀이라고 씁니다. 예. 어차피 올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오늘 올리면 되는 거지 왜 중단했느냐. 그렇네요. 예, 이런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다소 공격적인데 금리 인상 속도와 수준은 다르다. SEP에는 개개인 전망치의 합산이고 작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했고 지금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고 지금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원들은 금리 인상폭을 둔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경제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은행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봐야 할 것. 그래서 군데군데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실시간으로 결정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ECI 이게 노동 비용이거든요. 고용 노동 비용 뭐 이건데 ECI, 뱅크런 서베이 등 많은 데이터를 받을 텐데 어떤 정보가 특히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약 6주간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그냥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실업률 낮추고 인플레이션 높였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전망이 나왔냐. 정책 금리가 5.6%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데이터를 보면서 전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놀랍게 회복했고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정책 금리 경로를 회의 때마다 예상하고 최종 금리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7번째, 긴축적인 금리 범위는 얼마라고 보냐. 그리고 5.6% 정도면 충분히 긴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고 충분히 제약적인 상황이고 과잉 긴축이나 과소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크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큰 진전이 없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중단이 적절하고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바람직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외부 시차 관련해서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어떤 것들을 볼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경제와 인플레이션 간의 외부 시차는 있는데 현재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금리에 민감한 부분은 빠르게 영향받고 있지만 다른 자산 가치는 영향을 받는데 오래 걸린다. 얼마나 외부 시차가 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데이터를 더 살피고 완만한 속도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신용여건 관련해서 3월 이후에 변화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면밀히 살피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신용여건이 영향을 주면 금리 정책에 고려할 것. 그래서 은행권에서 또다시 이슈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정책금리 결정하는데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주택제외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죠. 주택가격, 중고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냐. 두고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큰 진전 없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근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보고 싶다. 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2%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11번째는 임금이 인플레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연은조사에서는 다른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답변은 연은의 연구 결과와는 별개로 21년 초에는 강력한 상품 수요 및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을 했고 그때는 임금 상승률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근데 22년, 23년은 노동시장이 인플레 낮추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특히 주택제외 서비스 부문에서는 이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 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다음 회의까지 봐야 할 중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이거는 또 원론적인 답변인데 예상 가능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7월에 시점에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망치를 보면 위원들은 근원 PC가 올해 말 기준으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유의미한 하락세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번째는 주택 시장이 충분히 둔화되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최근 주택이 반등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주택은 금리에 민감한데 최근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그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주택 가격이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적절히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번째로 향후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재정 정책에 대해서 재무부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다. 그래서 선을 딱 그었고요. 그리고 SEP를 보면 올해 GDP 전망치 높아지고 실업률 낮아졌는데 3월과 비교했을 때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면서 심각한 실업률 상승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번째로 실업률 상승이 목표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걱정이 되지 않는지 최근에 실업률 좀 높아진 거 보고 질문을 한 건데요. 당연히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3.7% 실업률은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0.3%포인트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19번째는 주택가격이 임대료에 영향을 정말로 준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임대료가 떨어지는 것을 봐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주택가격이 아주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번째는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둔화되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나. 그래서 임금 상승률 수준이 어느 정도가 까지 낮아져야 되나 이걸 이제 돌려 질문한 것 같은데 임금 상승이 지속 상승하지만 그럼에도 2% 인플레이션과 맞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나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이 과정이 지속돼야 될 것 같다. 임금 증가세는 최하위 계층에게는 좋지만 인플레를 2%로 낮추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있냐. 그리고 높은 금리 유지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소형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노출도가 큰 은행들한테 영향이 있는 것이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가능성 그리고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 자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 시각 자체는 유지하면서 점도표가 높게 나온 거는 그 점도표 자체를 너무 완화적으로 해버리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자산 가격이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의도적으로 높이 점도표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연준이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간단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6월 점도표인데 예. 내년도는 중간값이 저 밑에 4.3 요 정도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벌써 이제 6월 지나가고 있고 하반기로 들어서면 예. 내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점도표가 일단은 4.3 정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왜 지금 올리지 않나라는 좀 좋은 질문에 일단은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야 예. 된다. 샤워실에 바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찬물을 이렇게 틀어놨으니까 이 찬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차를 두고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남궁대리께서 조사해준
뭐 PPI 이런 데서 그죠? 예. 이미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단지 그 쉘터, 예, 쉘터가 문제죠. 예, 근원 물가에 있어서 아직 빠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약간 좀 신경 쓰인다. 예. 뭐 그 정도 얘기했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GDP나 실업률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약간 긍정적인 예. 답변.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뭐 아주 호키시한 네.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코멘트는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자세히 또 오늘 새벽과 어제 밤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발표될 중요한 아, 데이터 예. 있나요? 오늘 밤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예. 소매 판매 5월달 거고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2%, 예. 지난달이 0.4%였고 코어 소매 판매가 0.2%인데요. 그 지난달이 0.6%였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약간 둔화될 것으로 네,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또 주간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가 지나가다 네. 보니까 소매 판매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일 또 저희가 소매 판매 데이터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